안녕하세요. 바로팜 서비스를 개발한 이조 독스팀입니다. 네, 이번 발표는,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방법,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수행 경과 및 고민 지점, 자체 평가 의견 순으로 진행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중요도상, 프로젝트 수행 경과 및 고민 지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수행 절차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바로팜은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하는 팜투 테이블로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단순 판매를 넘어 농장 체험 예약까지 제공해 도시와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를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연결하는 종합 농업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ERD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시스템 인프라입니다. 세미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도커 컴포즈로 배포를 수행했지만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쿠버네티스 기반 배포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시스템 인프라입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활용해 스프링부트 지표를 수집하였고, 클라우드 워치를 활용해 DB와 레디스 지표를, 그리고 K6와 인플럭스 DB를 활용해 부하 테스트 지표를, 그리고 오픈 텔레메트리, 템포를 활용해 분산 추적 지표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된 지표들을 모두 그래프 하나로 시각화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수행 경과 및 고민 지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분산 환경을 고려한 주문 결제 사과 플로우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미 프로젝트에서는 주문 결제 예치금이 모두 하나의 모듈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주문 결제 예치금을 별도의 모듈로 분리하였습니다. 분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민했던 부분은 이 모듈 간 통신을 이제 페인 기반 동기 통신을 할지 아니면 카프카 기반 비동기 통신으로 구현할지였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모두 카프카 기반 비동기 통신으로 이제 구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문 재고 예약 과정에서 재고가 부족함에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문 성공 응답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고 예약과 같은 최종적 일관성보다는 즉 실관성이 중요한 그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페인 기반 동기 통신으로 구현을 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카프카 기반 비동기 통신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트랜잭션 아웃박스 패턴입니다. 하나의 비즈니스 플로우 안에서 결제 데이터 DB 저장 그리고 카프카 메시지 발행이 이제 함께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결제 데이터 DB 저장만 이제 성공하거나 혹은 카프카 메시지만 성공하는 등의 이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트랜잭션 아웃박스 패턴을 활용하였습니다. 즉,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서 결제 데이터 DB 저장과 카프카 메시지 발행을 모두 DB에 저장하고 추후 이를 활용해 카프카 메시지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트랜잭션 아웃박스 패턴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스케줄러를 활용한 풀링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아웃박스 테이블을 참조해 이에 대한 카프카 메시지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별도로 스케줄러 인프라를 해야 한다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좀 유지보수의 단점을 좀 마주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프카 커넥트 디비전을 활용한 CDC 방식으로 로직을 개선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MySQL 바이너리 로그의 변경사항을 디비지움이 이제 감지를 하는데, 아웃박스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이에 대해서 바이너리 로그 데이터가 변경이 되고 이에 대해서 카프카 메시지가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크게 확장성, 가용성, 그리고 배포 전략에 관하여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확장성 측면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HPA를 활용하여 이제 확장성을 보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호리젠탈 파드 오토스케일러, 그리고 버티컬 파드 오토스케일러, 그리고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이렇게 세 개의 오토스케일링 전략을 지원합니다.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WS EKS 같은 관리형 쿠버네티스에서만 이제 지원을 하기에
아쉽게 적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VPA, 이제 Vertical Part Autoscal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작 시 컨테이너가 제작함으로 다운타임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 적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호리젠탈 파드 오토스케일러 HPA를 적용해 CPU 메모리 입력값 70%를 기준으로 레플리카스를 1개에서 3개로 이제 동적으로 스케일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용성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스타터 프로브, 라이브네스, 리니스 프로브를 활용해 가용성을 보장하였습니다. 플로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스타터 프로브가 동작해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기동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만약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기동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라이브니스랑 리니스 프로브가 동작합니다. 라이브니스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를 주기적으로 조회해 정상적으로 컨테이너가 그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컨테이너를 재시작합니다. 그리고 리드니스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파드가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트래픽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한 배포 전략인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활용하여 이제 베이스와 오버레이를 활용하여 중복 야매 코드를 관리해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모든 디플로이먼트에 이제 롤링 배포 전략을 적용해 무중단 배포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저희는 이제 OPA를 이제 도입하였습니다. OPA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권한 부여 로직을 분리하는 오픈소스 범용 정책 엔진입니다. OPA는 현재 CNCF의 졸업 프로젝트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의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핀터레스트, 골드만삭스 등에서 쿠버네티스 및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정책 엔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OPA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스프링 게이트웨이에서 인과 관련된 로직을 처리를 하였는데 이 경우 인과 관련된 정책이 이제 수정될 경우 API 게이트를 이제 다시 재배포해야 된다는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API 게이트웨이와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OPA를 도입해 책임을 분리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OPA 관련한 정책 인가 처리 및 라우팅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API 게이트웨이에 HTTP 리퀘스트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API 게이트웨이에서 유레카로 해당 요청에 대한 이제 인스턴스 리스트를 반환받습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는 이제 OPA에 인과 관련된 질의, 만약에 인가 과정이 필요하다면 인가 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리고 OPA는 이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이제 리고 정책을 통해 해당 요청에 대한 true or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만약에 true를 반환받으면 다음 서비스를 호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차단시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트래픽 관리와 보안과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스프링 클라우드가 기본으로 라운드 로빈 기반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을 지원해 직접 트래픽 분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라이브러리로 제공되는 토큰 버킷 알고리즘 기반 레이트 리미터를 적용해 트래픽을 제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트래픽 요청, 그리고 디도스 같은 트래픽 공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서킷 브레이커와 벌크 헤더 패턴을 도입하여 특정 서비스의 장애나 지연이 다른 서비스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안 관련 고려사항 2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XSS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로컬 스토리지에서 토큰을 관리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제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이제 토큰 터치 액세스 보안 위협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HTTP 온리 옵션과 함께 토큰을 크게 저장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하여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접근 차단을 방지하여 SSS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ame 사이트, 스트리트 옵션을 추가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온 요청에는 쿠키를 전송하지 않도록 하여 CSRF 공격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벡터 DB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함께 보면 좋은 상품 추천 기능과 개인화 로그 기반 맞춤 상품 기능을 위하여 벡터 DB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기능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보면 좋은 상품 기능입니다. 먼저 시연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상품 추천 기능의 동작 흐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진입하면 해당 상품 아이디를 기준으로 리코멘데이션 API를 호출합니다. 리코멘데이션 API는 사전 엘라스틱서치 기반 벡터 DB에 임베딩 되어 있는 기준 상품의 벡터 정보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조회된 상품 벡터를 바탕으로 일라스틱서치의 KNN 벡터 검색 기능과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해 가장 유사한 상품들을 탐색합니다. 이때 댄스 벡터 타입과 HNSW 기반 ANN 인덱스를 사용하며 대량의 상품 데이터에서도 빠르게 탑 K 유사 상품 후보를 조회합니다. 다만 유사도 기준으로만 추천할 경우 결과가 특정 카테고리나 브랜드로 편중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리버시리 서비스로 호출하여 카테고리와 브랜드 기준으로 추천 결과의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코멘데이션 API는 최종 추천 상품 리스트를 프론트엔드로 반환하고 프론트엔드는 이를 이제 화면에 노출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행동 로그 기반 추천 기능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상품을 검색하거나 장바구니에 담거나 주문을 수행하면 이 모든 행동들은 카프카 이벤트로 발행되어 별도의 로그 스토리지 사용자 행동 로그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리커멘데이션 API는 저장된 로그 중 최근 30일 기준의 사용자 행동 로그를 조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취향을 나타내는 프로필 벡터를 생성하거나 갱신합니다. 생성된 사용자 프로필 벡터를 기준으로 일라스틱서치의 KNN 벡터 검색과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해 유사 상품을 탐색하고 해당 추천 결과를 사전에 레디스에 캐싱합니다. 이후 사용자가 추천 요약이 필요한 시점에 요청을 보내면 리코멘데이션 API는 레디스를 우선 조회하여 캐시된 추천 결과를 즉시 반환하고 프론트엔드는 이를 화면에 노출합니다. 다음으로 장바구니 기반 레시피 추론 및 재료 추천 기능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 목록을 기준으로 LLM을 활용해 현재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추론합니다. 그리고 추론된 레시피를 기준으로 필요한 재료 목록과 장바구니 내 재료를 비교하여 부족한 재료를 식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료가 식별되면 해당 재료를 기준으로 일라스틱서치를 통해 상품을 검색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재료 상품을 함께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감정 분석 및 리뷰 요약 기능 시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리뷰를 생성 수정 삭제를 하면 해당 변경사항은 카프카 기반 이벤트로 발행되어 AI 서비스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AI 서비스는 텍스트 정기와 키워드 기반 감정 분석, 별점 기반 감정 판단을 활용해 리뷰에 대한 감정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메타 정보와 함께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후 스케줄러가 일정 주기로 실행되어 감정 분석이 완료된 리뷰 중에서 이미지 수, 내용 길이, 최신성 기준으로 대표 리뷰 후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후보가 기존 후보 대비 변화가 충분한 경우에만 LLM을 태워 리뷰 요약을 생성하고 변화가 적을 경우에는 이제 요약 생성을 생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입니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리뷰 요약 결과는 이벤트 형태로 전달되어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요약 리뷰 형태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고 서비스 동시성 제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이제 재고 관련하여 처음에는 이제 낙관적 러그로 동시성 제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트래픽이 이제 빈번할수록 제시도 요청으로 인해 성능 저하 문제를 이제 발견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텔레멘트를 활용한 분산 추적 시스템 결과를 보여주는데, 근데 유독 인벤토리 서비스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구간이 병목 구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이제 비관적 락을 활용하여 미리 공유 자원에 대해 락을 선점하여 충돌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어, 이제 그렇게 낙관적 락에서 비관적 락으로 개선함에 따라서 이제 처리량이 70tps에서 300tps로 약 4배 정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자바의 싱크로나이즈드 그리고 레디스의 인크리멘트 키워드를 활용하는 방식 등을 이제 고려하였으나 이제 자바의 싱크로나이즈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턴스 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제 정합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 배제를 하였고, 레디스의 인크리멘트 키워드를 활용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추 투두로 이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시성을 제어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자바의 익스큐터 서비스와 카운트다운 레치를 활용해 멀티스레드 환경에서의 동시 요청 테스트 코드를 활용해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K6 기반 부하 테스트로 TPS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저희 서비스가 세미 프로젝트에서 구현했던 모든 기능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이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평가입니다. 이상으로 2조 발표 마치겠습니다.